26번 문제입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지금 중종 때 삼포외란을 계기로 설치가 되었대요. 삼포를 열었던 왕이 세종대왕이었죠. 열어놓으니까 너무 일본 애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개의 약주로 제한을 걸었었고요. 이 삼포가 어디냐면 부삼포, 연포, 제포입니다. 그러면 이때 왜구들이 미쳐 날뛰니까 이때 만들어진 기구가 바로 비변사예요. 변란을 준비하기 위해 만든 군사회의 기구입니다. 이 을묘외변, 그리고 나서 뒤에 을묘외변을 겪으면서 이게 상설기구화가 됐고요. 그리고 을묘외변은 이거는 을사사화가 있었던 양재역 벽서사건, 인꺽정의 난이 있었던, 그리고 구황차료가 편찬됐던 그 명종 때 을묘외변을 겪으면서 임시기구였던 비변사가 항상 있는 상설기구화가 되고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군사회의기구였던 비변사가 자연스럽게 권한이 강해지면서 정묘란 병절원까지 거치면서 완전 조선 최고의 넘버원 기구가 됩니다. 의정부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비변사가 나중에 조선 후기에 와서는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도로 공사를 할 때 몇 명을 동원할지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다 결정하는 최고의 정치 기구가 되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 비변사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에 업무일지 내각 인력을 작성했대요. 이거는 규장각 있죠. 정조가 만든 그 규장각 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규장각과 관련된 내용들을 내각 인력이라 그래서 작성을 한 거고 이게 고종 때까지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헌부 사간원 하나 빠진 거 뭡니까? 홍문관이 빠졌네요. 홍문관까지 해서 감히 왕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3사 언론기관. 그리고 3번에 은대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속간원을 은대학사,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자리에 있었던 바로 받들승, 왕명출납기구였던 승정원, 가장 빛나는 왕을 보좌했던, 같이 빛나야죠. 은대학사라고 불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정답은 4번입니다. 흥성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가 되죠. 비변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선 최고의 정치 기구가 되면서 나중에는 조선 후기 때는 비변사만 틀어지면 조선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걸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도 가문이 비변사를 틀어지고 지들 멋대로 하잖아요. 흥성대군이 집권하면서 세도 가문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틀어지고 있던 비변사를 박살내버려요. 그 내용이죠. 그리고 국왕 직속 사법기구로 중재인을 다스렸던 건 당장 저놈을 의금부로 압송하라. 예이. 그리고 너 역적죄인은 듣거라. 왕이 끌고 갈 정도면 정말 큰 사건입니다. 역적죄인. 바로 의금부다라는 거. 중재인을 다스렸던 거.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삐빙 가는 널리 배워 시를 잘 짓고 바레고를 지어 샤랑샤랑 꿀랑꿍 바레고가 나왔잖아요. 바레고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 유득공입니다. 유득공 조선 후기 때 실학자죠. 바레고를 썼는데 유득공에 대한 설명을 찾는 건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1번이에요. 제가 앞에서 정조왕의 업적을 할 때 이걸 얘기를 미리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뒤에 나오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정조 때 가장 핫했던 정치 기구가 규장각이죠. 그리고 정조는 자기 편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세력. 그래서 누구를 땡겨오냐? 서얼을 땡겨와요. 서얼이 누굽니까? 제일 유명한 서얼,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까? 아빠가 양반인데 엄마가 농민인 경우. 아빠가 양반인데 엄마가 천민인 경우. 이런 경우는 서자, 서얼이 되는 건데 서얼 같은 경우는 고위직 간직으로 가는 게 다 막혀 있습니다. 이거를 정조가 좀 풀어주는 거예요. 가장 핫했던 정치기구인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땡겨옵니다. 그때 땡겨왔던 인물이 누가 있냐면 여기 있는 유득공, 그리고 실학 문제로 인물 문제로 잘 나오는 박제가, 그리고 이덕무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죠. 양명학을 연구해서 광화학파를 형성했다. 실천적인 유교를 강조하는 양명학 공부했던 정제두죠. 정제두. 그리고 의사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이거는 홍대용입니다. 홍대용은 의사문답이라는 책을 통해서 두 명의 화자를 등장시켜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때 지전설을 주장을 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게 정상이죠. 그게 지전설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중국이 중심에 있고 나머지 나라가 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를 비판한 거죠. 그 말인즉 지전설을 주장했다는 거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했다라는 거. 그리고 북한 산비가 무학대사의 비가 아니라 진흥왕의 순수빔을 처음 밝혀낸 사람이 바로 추사체로 유명한 김정희입니다. 세안도를 그리기도 했었던. 이 김정희는 금석과학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걸 밝혀내죠. 그 다음에 5번. 체질에 따라서 치료를 달리하는 사상의학을 확립시켰대요. 이거는 이재마입니다. 이재마.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몸에 열이 많아요. 딱 봐도 약간 에너지틱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을 태양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인삼이나 뭐 홍삼, 몸에 열을 내는 거 먹으면 저 죽어버려요. 원래도 열이 많은데 터져버립니다. 반대로 기가 좀 허한 사람, 약간 병약해 보이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은 소음인, 그런 사람들이 인삼이나 홍삼 먹으면 에너지가 나죠. 그렇게 사상의학입니다. 이게 이재마예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2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가 나타난 사건이래요. 세도 정치기 때 쓰던 수탈과 행포래요. 서북 지방민에 대한 차별이 한 원인이래요. 청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할 정도로 위세가 엄청났대요. 그러다가 전주성에서 버텼지만 결국에는 무너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세도 정치기에 있었던 홍경래의 난이죠. 홍경래 난은 왜 일어났냐? 세도 정치기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몇몇의 세도 가문, 안동, 김씨, 풍량조 씨가 모든 권력을 틀어집니다. 그러면 이 시기 때 여러분들이 사또가 되고 싶다. 시험 치기 전에, 과거 시험 전에 이 안동, 김씨, 풍량조 씨에게 돈을 줘야 돼요. 그러면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거죠. 매간매직이 성행합니다. 그렇게 돈을 주고 관직을 사면 다 뭐가 될까요? 내가 투자한 돈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0% 다 쓰레기 같은 탐관오리로 변신을 해요. 탐관오리가 된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어떻게 할까요? 호국 백성들의 세금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삥을 뜯는 거예요. 세계의 세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다 그래서 삼정의 문란입니다. 이게 홍경래 난의 하나의 배경이에요. 세도 정치기 때 사회 혼란상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서북 지방민에 대한 차별도 홍경래 난의 배경이 돼요. 뭐냐면 예전에 강동 육주 지역이에요. 이 평안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대로 영모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다. 그래서 차별을 해요. 시험을 쳐서 과거 시험에 만점을 맞아도 무조건 평안도민 출신이다? 마이너스예요. 수능 만점을 맞아도 무조건 마이너스 50점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의대를 갈 수가 없죠. 죽었다 깨어나도 서울대를 갈 수가 없죠. 불만이 쌓입니다. 그러면서 빵 터졌던 게 홍경래 난이에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걸 찾게 되면 정답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1번 홍경래가 주도했고 홍경래의 참모가 칙칙 우리 우군 칙칙 바로 우군칙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2번에 청나라 군대가 파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모군란 또 청나라한테 헬프미를 요청해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갑신정변 또 터지자마자 청나라에게 헬프미를 요청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1차 동학농민운동 때도 진압이 안 되니까 청나라에게 헬프미를 요청하자 청나라가 들어왔었고, 이런 게 대표적이겠네요. 그리고 제발 물리 포기하지 마. 이거는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이 일어날 때 일본 외교대사관이 불타자 끝나고 나서 일본이 우리한테 정신적 피해 배상해 라면서 제발 물리 포기하지 마. 인천에서 재물포 조약을 치기로 했고요.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겠다. 폭정을 제거하고 민들을 구하겠다라는 구호를 외쳤던 건 바로 동학농민운동 계열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날 때 구호가 이거였죠. 그리고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된다? 이거는 제일 근접하네요. 세도정치기 때 이 홍경래 난이 세도정치기 때 첫 번째 반란이에요. 이걸 스타트로 여러 개 반란이 일어나는데 특히 임술년에 온 지역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날 때 가장 대표 반란이 이 진주 밀란입니다. 진주에서 백성들의 낙심을 안겼던 백낙신이 쓰레기 짓을 하자 몰락양반이었던 유계춘을 중심으로 들고 일어났고요. 그러다 정부에서는 이런 난이 일어날 때 파견하는 직책 안핵사로 박지원의 손자였던 박규수를 파견하고 조사를 시키죠. 그리고 박규수가 이 혼란을 잡으려면 삼정의 문란의 혼란을 잡아야 됩니다. 라면서 삼정이정청의 설치를 건의했다라는 거. 정답은 1번입니다. 29번으로 들어갈게요. 가와 라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지금 보면은 갑니다.
가는 원망스러운 종 슬픈 노비, 원종 애노의 난입니다. 신라가 망하기 직전이었던 신라하대 때 진성여왕 때 있었던 사건이죠. 가는요. 자, 그리고 나로 가볼게요. 나는 김삼이와 그리고 효심이 있었대요. 이거 언제예요? 고려의 무신직공기 때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고려 무신직공기 때 가장 많은 반란이 일어나요. 왜? 무신들은 아주 무식하고 멍청하게 삥을 뜯기 때문에. 그러면서 김삼이와 효심이 원래 각각 따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따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너도 반란? 나도 반란. 같이 할래? 아하! 그러면서 둘이 연합을 해요. 그래서 고려 시대 때 가장 큰 규모 스케일의 반란이 김삼이 효심의 반란입니다. 그리고 다로 한번 가볼게요. 다는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임술년에 진주에서 일어났던 거 유계춘이 들고 일어났던 중심이 돼서 백낙신의 행포에 그리고 안핵사로 박규수가 파견됐던 이거는 세도 정치기 때 조선 후기 세도 정치기 때 있었던 진주밀란이죠. 진주밀란입니다. 그리고 라로 가볼게요. 이런 병갑이 이런 지랄 병갑이 이거 언제입니까? 고부밀란. 근대 개항기 때 고부밀란이죠. 동학농민군들이 들고 일어났던 고부밀란입니다. 병갑이 때문에.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이 그대로네요. 가나다라네요. 가나다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이구나. 한번 볼까요? 전 순서인 줄 알았어요.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기기는 신라하대가 아니라 이거는 만약에 했으면은 다로 갔어야죠. 틀렸고. 무신직공기 지배층 수탈에 대한 저항이다. 맞죠? 정답은 니은. 그 다음에 윤원형 일파가 전국을 주도했던 시기에 이거는 을사사화죠. 을사사화. 마지막 사화. 윤원형 일파가 윤임 일파. 소윤이 대윤을 제거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거는 지금 명종 때죠. 조선 중기 때니까 이건 틀렸고 사발통문 이겁니다. 자, 정답은 니은 리을인데 사발통문이 뭐냐면요. 이 당시 때 동학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특히 대장이 누군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보통 어떤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 조직에 아니면 동아리나 모임의 조직에 회장이 제일 위에 이름 쓰잖아요. 회장 운동진. 밑에 부하 누구누구. 그러면 대장이 누군지 바로 알잖아요. 그걸 막으려고 사발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밥그릇. 이런 동그란 밥그릇. 요걸 밥그릇을 딱 해놓고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딱 떼버리면 동그랗게 있으니까 누가 리더인지 알 수가 없죠. 여기 있는 것처럼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 사발통문. 이거 동학농민군들이 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정답은 4번이고 이게 뭔지만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사실 리을이 좀 헷갈렸더라도 사발통문이 어려웠더라도 워낙 나머지가 오답이기 때문에 답을 찾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30번 갈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프랑스 선교사 9명과 조선의 많은 천주교 신자가 아예 죽었대요. 이거는 뭐냐면 흥성대원군이 섭정을 하던 시기에 일어났던 병임박해입니다. 흥성대원군이 있던 시기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기 보시게 되면 러시아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흥성대원군 입장에서는 얘를 좀 덜어내고 싶어. 근데 내가 하긴 싫어. 제일 좋은 거 EEJ 오랑캐는 오랑캐로 덜어낸다. 마침 들어보니까 프랑스의 군대가 중국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흥성대원군 여기 있는 것처럼 프랑스 천주교 신자를 불러요. 야, 니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줄게. 대신에 여기 있는 프랑스 군대가 얘기를 해서 요거 좀 덜어내줘. 천주교 신자들이 거부를 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이유로만 움직일 뿐 정치적인 이유로 움직이지 않는다. 흥성대원군 그래? 어쩔 수 없지. 다 죽여버려요. 그게 병임박해입니다. 그리고 이때 수많은 조선인 천주교 신자도 죽여요. 그러면서 이들이 묻혀둔 곳이 바로 양화대교 근처에 있는 마포 쪽에 있는 바로 절두산입니다. 이게 바로 병임박해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가 쳐들어온 게 병임양요입니다. 그러면 연표 찾아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고종이 즉위했던 시기 때 흥성대원군 대신 정치를 했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병신 언어 순화형으로 가운데 오페르 드 도굴 사건.
병신, 병신, 병신. 병인양요, 심양요 사이의 언어순화용 어페르트 도굴 사건. 이거 가겠죠, 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무슨 조약이냐면 조일수 조규인데 강화도 조약입니다. 1876년. 그리고 여기 내용이 나오죠. 조선은 자주국이고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7간에 있네요. 보세요. 일본 지들이 뭔데 우리의 바다를 지 멋대로 측량합니까? 해안 측량권 자유가 있고요. 1조는 좀 이상하죠? 응? 선생님, 이건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국이래요. 이런 내용이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평등하대요. 좋아 보이잖아요. 왜? 우리는 정신병자가 되었던 정묘호란 병자호란, 특히 병자호란 이후에 군주를 청나라로 모시고 있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을 아흥 먹고 싶어. 근데 지금 조선을 건드리면 청나라를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랑 조선을 떼어놔야지 조선을 완벽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일단 정답부터 얘기를 하고 나머지 얘기해 드릴게요. 5번이 정답이네요. 바로 보니까. 강화도 조약의 내용에 따르면 가장 먼저 조약과 체결과 동시에 부산을 먼저 열었어요. 왜? 자기네 물건을 가져다가 부산에 놓고 갖다 팔려고. 그 다음에 추후에 2개를 연달하고 합의를 했는데 그 2개가 어디가 되냐면 원산. 러시아가 내려오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목적. 그 다음에 인천. 인천과 서울, 지금 또 지하철이면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 인천 열어서 말을 안 들으면 군대를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겠다.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1번은 최혜국 대우조항인데 이게 최악의 불평등 조약이에요. 이게 처음으로 들어갔던 것은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그 해당되는 나라에게 최대한 혜택을 베푸고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최악의 불평등 조약이냐면 예를 들면 동진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한국사 강사가 온 거예요. 근데 동진이한테는 여기에 스튜디오에 소파가 없어요. 쉴 수 있는 소파가 없습니다. 의자가 없어요. 근데 새로운 선생님한테는 의자를 준 거예요. 어이씨, 왜 난 안 줘? 나도 줘. 제가 만약에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최애국 대여조항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는 최대한 혜택을 받고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마저 소파를 제공받았다? 뭐 컴퓨터를 제공받았다? 말 안 해도 나도 당연히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최악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다음에 프랑스가 우리나라 광산을 가져가겠대요. 미국 광산 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발동되면서 자기들도 광산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강화도 조약에는 이게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일본이 넣으려고 했지만 우리나라 당시 관리들이 우리는 일본아 너 말고 다른 나라랑 조약을 체결 안 할 거야. 일본이 멍지겠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지 않고 처음 들어갔던 거는 미국이다라는 거.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 이거는 우리가 사실상 나라가 죽을 사사사사 죽어버렸던 을사늑약. 외교권을 뺏기면서 보호국 신세가 되었고요. 그리고 통치하고 감독하는 통감부가 만들어졌고 이때 일대 통감이 누굽니까?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리고 3번에 천주교 포교의 허용이 근교가 되었다. 천주교와 관련된 거는 프랑스예요. 프랑스. 그래서 조선과 프랑스가 조프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게 풀리는 거고 일본 경비병 공사관의 주둔을 명시하였다. 이거는 제발 물리 포기하지 마. 일본과 조약을 체결했던 제물포 조약입니다. 이모군란 때 우리 군인들과 일반 민들에 의해서 일본 외교대사관이 불타죠. 공격을 받고요.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자 정신적 피해 배상해. 그리고 야 우리 또 이런 피해 입으면 어떡해. 무서워. 그러면서 그걸 빌미로 공사관, 대사관에 군대를 주둔하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죠. 32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건데 지금 보시면 우정총국, 우체국 오픈날에 불이 나고 우체국은 오픈날이 폐업날입니다. 이거 뭘까요? 갑신정변이죠. 또 판서로 잠깐 빠르게 잡을게요. 1884년에 일어났던, 연도를 외울 필요 없긴 합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는데 이 갑신정변은 어떤 사건입니까? 개화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 개화의 속도를 놓고 일어난 사건이 갑신정변이에요. 이때 옹건개화파, 고종과 명성황후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옥균이 아저씨와 박영훈 같은 젊은이들, 급진개화파, 둘이 생각이 다릅니다. 옹건개화파는 천천히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우리의 사상, 정신, 제도는 퍼펙트하다. 기술만을 받아들이자. 아니다. 영감탱이들아 그러면 안 된다. 조선이 강해지려면 우리의 제도, 사상 모든 것 다 갖다 버리고 기술은 당연하거니와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게 바로 이들의 주장이죠.
결국에는 누가? 온건계합파가 어떻게 됩니까? 온건계합파가 결국에는 자기들 뜻대로 하니까 급진계합파가 결국에는 우체국 오픈날에 맞춰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게 갑신정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14개조 정강을 발표하고요. 이들은 신정부를 수립합니다. 이때 내용이 보게 되면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긴 하죠. 신분제를 폐지한다든지 지조법을 시행해서 세금 거두는 제도를 손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를 고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명성황후의 요청으로 청나라 군대가 또 들어오면서 3일 만에 진압을 당하면서 끝났던 게 바로 갑신정변이죠.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5번에 개화당 정부, 신정부, 개화당 정부가 수립된 후에 개혁정강이 발표되었다. 우리 앞에 봤던 급진계합파, 이 김옥근을 비롯한 얘들을 개화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만든 신정부니까 개화당 정부겠죠. 그리고 14개조 정강을 발표했다라는 거. 1번에 신식군대인 특별한 기술을 가졌던 별기군이 폐지되었다. 이거는 이모군란 때요. 구식군인이 일으킨 이모군란 때 고종이 이걸 수습을 못합니다. 그러자 아버지였던 흥성대원군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아버지였던 흥성대원군이 등장해서 했던 게 뭐냐면 다시 세국정치. 통리기마문 폐지하고요. 여기 있던 별기군 또 다시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거는 1차 수신사죠. 그리고 이거는 그거죠. 배경이 강화도 조약. 국제적인 조약이 체결되면 국제에티켓상 외국에 사절단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1차 수신사로 기수를 꽂으러 가는 김기수가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항로와 기정진이 척하주전론. 이거는 뭐냐면 위정척사파죠. 위정척사파입니다. 이들은 사악한 것은 다 배척하고 지킬 위, 바른 것을 지킨다. 이들에게 바른 것은 성리학적인 질서, 그 외의 모든 것을 거절한다는 건데 이들은 척하주전론. 우리는 서구의 모든 문화를 배척하고 전투를 주장한다라는 거. 이건 그때죠. 흥성대원군이 있던 시기 때. 그래서 병인양요, 심리양요 일어나잖아요. 그들의 통상수교를 거부하면서. 이때는 흥성대원군과 코드가 맞겠죠. 그리고 왕비가 궁궐을 빠져나와 장원으로 피신하였다. 이게 이모군란 때요. 분노 폭발했던 구식군인들과 민들이요. 합세를 해서 이 사태로 만든, 나라를 이 꼬라지로 만든 명성황후의 집안, 명성황후를 죽이러 들어가죠. 그걸 피해서 고종을 버리고 장원으로 피신합니다. 그래서 흥성대원군에게 수습을 요청했던 거고, 도망갔던 명성황후는 청나라에게 해품이를 요청하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이모군란을 진압을 했던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김홍직과 박영효를 중심으로 구성된 내각의 여러 개혁이래요. 그리고 재판소를 설치했대요. 이거는 2차 가보개혁이죠. 1차 가보개혁은 청일전쟁 도중에 일본의 주도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때 청일전쟁 도중에 우리에게 시켜서 시작한 게 1차 가보개혁이다 보니 일본이 바쁩니다. 동학농민운동도 진압을 해야 돼요. 바빠요. 그래서 일본이 시켰지만 우리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1차 가보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고종이 가장 아꼈던 인물이었던 김홍직과 그리고 흥성대원군이에요. 흥성대원군은 비주얼 담당입니다. 그냥 흥성대원군이 하는 것처럼 해서 민들의 반발을 좀 줄여보려고. 실제로 실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아요. 잡고 나서 봤더니 야, 씨, 이거 정말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네. 야, 다시 해. 그러면서 1차 가보개혁의 핵심 기구였던 궁극기모처를 문 닫아버리고 새롭게 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흥성대원군도 쫓아내버립니다. 이때 또 누가? 고종이 아꼈던 최고의 오른팔 김홍집이 또 주도를 하고요. 플러스 박영효가 붙어요. 박영효는 누구냐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급진개합파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실패로 끝난 후에 일본으로 도망갔던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박영효가 딱인 거예요. 왜? 얘들은 일본을 롤 모델로 삼았던 애들입니다. 친일이 아니라 일본처럼 개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놓으면은 우리 스타일대로 하겠지 라면서 박영효를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2차 가보개혁의 핵심은 1차가 좀 큰 틀에서 뭐 신분제를 폐지하고 이렇다면 2차는 좀 더 지방 쪽으로 나가요. 촘촘하게 개혁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로 지방의 사또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 재판소를 설치를 해요. 사법권을 뺏어오는 거예요. 우리 변사또 춘향아 술 한잔 따라봐라. 싫은데요? 당장 죄를 하옥해라. 사법권.
그 다음에 세금을 거두는 행정권, 그 다음에 포졸들을 부리는 군사권, 막강한 권한이죠. 이 중에 사법권을 날려버린 거예요.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이거는 고종 황제가 되고 나서 했던, 이거는 광무개혁 때죠. 광무개혁. 광무개혁 때 핵심은 황제권 몰빵입니다. 원수부를 설치한 후에 대한제국에 있던 모든 군대의 최고 통솔권자를 고종으로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기창. 이거는 무기, 기기, 창고예요. 이거는 무기, 기기를 만드는 근대 문물인데요. 1880년대 초반에 고종의 개화 정책이고요. 그리고 공사노비법, 신분제를 폐지했다. 이거는 1차 갑오개혁이죠. 2차잖아요.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태양력. 태양을 피고 싶었어요? 태양을 피해야 됩니다. 얼굴에 주근깨가 생겨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사람은 태양을 피해야 됩니다. 이거는 을미개혁이죠. 3차 갑오개혁인데 이제 우리는 서양과 날짜를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뜬금없이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죠.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반포하였다. 정답은 5번입니다. 2차 갑오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교육, 입국, 조서, 반포예요. 딱 봐도 교육과 관련돼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당장 학교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근대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만들 학교의 인원을 어떻게 뽑고 교재는 뭘 쓰고 시험 뭘 치고 이런 걸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뭘까요? 학교를 일단 양성을 하면 가장 먼저 선생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범학교부터 먼저 만드는 거예요. 한성사범학교. 그 다음에 뭘 만들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한성소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다라는 거. 34번입니다. 밑줄 그은 그의 활동이에요. 지금 보시면 대종교를 창시했대요. 여기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기호와 한 명, 듀오죠, 듀오. 바로 나철 선생님입니다. 이 나철은 여기는 오기호와 함께 뭘 했냐면 오적 암살단, 이완용을 비롯한 을산늑약을 체결하는 데 기여했던 오적을 죽여버리겠다라면서 오적 암살단을 만드는데 그게 이름이 자신해죠. 그리고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1년 전에 바로 우리 최고의 조상이었던 당군을 숭배하는 대종교를 만듭니다. 이것 봐라. 우리는 당군 할배로부터 내려온 뼈대와 혈통이 있는 민족이다. 민족적 자주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1년 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죠. 그러면서 이때 대종교의 단원들은 전부 다 일로 북강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강단이라는 독립운동 단체, 독립군을 만들어요. 이 중강단이 나중에 확대 개편되면서 뭐로 바뀌냐면 북강도에 있으니까 북로군정서라는 독립군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걸 이끌었던 장군이 김자진 장군, 청산리 대첩에서 맹활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아마 제가 여기 썼는 것 중에 정답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1번이네요. 오적 암살단을 만들고 그 이름이 자신해. 그리고 명동 성당에서 이완용을 죽이기로 했던 거. 이거는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던 안중근 의사죠. 그리고 타이완에서 일본의 육군 대장을 저격했대요. 이거는 조명화입니다. 잘 안 나오는 선지이긴 해요. 그리고 정답이 된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동양처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다. 이거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 의열단,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의 단원이었던 나석주 의사입니다.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이에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고종이 임병찬에게 내린 밀지의 일부래요. 그리고 복벽주의의 컨셉을 내걸었대요. 애통하다. 일본 오랑캐가 배신하고 합병하니 종사가 폐허가 되고 국민은 노예가 됐다. 짐이 믿는 것은 너희들 뿐이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임병찬이 만든 단체는 바로 독립의군부입니다. 일본에게 1910년에 나라를 뺏기고요. 2년 후였던 1912년에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만든 독립을 위해 의령 군대가 모였다라는 독립의군부예요. 이 임병찬은 예전에 의병장 출신입니다. 고종이 밀지를 해줘. 병찬아, 네가 조선 내에 남아있는 의병들을 싹 다 모아다가 한번 크게 준비를 해봐라. 아하! 그러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임병찬이 내건 컨셉은 뭐냐?
독립된 이후에 어떤 나라를 꿈꿨냐면 복벽주의를 꿈꿉니다. 고종 황제의 명을 받아서 만들어졌잖아요. 복벽주의가 뭐냐면 임금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독립이 되면 다시 왕이나 황제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독립의군부는 또 뭘 하냐면 전국적인 의병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를 해요. 하지는 못하지만요. 그리고 조선 총독부와 일본 천황에게 국권 반환서라는 거를 제출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국가의 권리를 돌려주세요. 이걸 보고 깜놀하죠. 뭐야, 이런 애들이 있었어? 바로 진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끝이 나게 되는데요. 아마 정답은 여기 중에 하나가 있겠죠. 보시게 되면 여기 있네요. 5번에 조선 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우리 국가의 권리를 돌려달라. 그리고 1번에 일본 도쿄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대요. 이거는 1919년에 28 독립선언서죠. 3.1운동이 일어나기 한 달이 조금 안 됐을 때, 한 달 되기 전이죠. 이때 일본 도쿄에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독립선언문을 외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저 어린 학생이 또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국내에서 3.1운동이 준비되는 배경이 되죠.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만든 김에 독립운동가를 잡아다가 사회주의자라고 올가매고 탄압이 들어가죠. 그리고 서감도의 신흥강습소, 이거는 신민회가 나라 바깥에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잖아요. 그게 시옷 신흥강습소. 그리고 이게 확대 개편된 게 신흥무관학교. 그리고 독립공채, 똑같은 말로 애국공채, 이거는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는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채를 발행합니다. 이거는 당장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돈을 냈다. 그러면 그 돈에 해당되는 공채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 독립을 하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는 거죠. 그 독립공채는 임시정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경신년에 일본의 토벌대들이 전만주를 휩쓸었대요. 그리고 농민들을 잡아다가 무조건 학살을 한답니다. 이거는 간도참변이죠. 그러면 이렇게 일본 애들이 만주에 있던 우리 일반 농민들까지 다 죽이고 학살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배경을 찾으라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조선의용대가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을 했지. 시기가 다른데요.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납니다. 3.1운동이 일어나는데 결국 실패로 끝나죠. 만세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만주에서 준비하고 있던 독립군들이 드디어 총칼을 들고 본격적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펼칩니다. 그러자 분노 폭발했던 일본,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우리를 털러 가죠. 그게 바로 여기 있네요. 1920년에 있었던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입니다. 가볍게 갔다가 가볍게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에게 개박살이 나죠. 더 분노 폭발한 일본, 대규모 군대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자 같은 해 1920년에 청산리에서 청산리 대첩이 벌어지면서 이때 또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자 더 분노 폭발한 일본, 이것들 봐라. 안 본 사이에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조선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었네? 거기 기반 시설을 작살내야 되겠다. 라면서 무차별적인 학살이 들어가는 간도 참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도 참변의 배경으로는 2번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1번에 조선의용대는 의열단을 이끌었던 김원봉 선생님이 만든 군대인데요.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자 그걸 피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 분노 폭발했던 김원봉, 힘을 모아 이제는 군대를 만들죠. 그래서 1938년도에 만들어진 군대가 조선의용대입니다. 뭐 배경이고 뭐고 시기가 맞지가 않죠. 그리고 조선혁명군이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승리를 거뒀다. 이거는 양세봉 장군이 이끌었던 조선혁명군입니다. 1930년대 초반에 중국의 군대와 함께 연합작전을 펼치죠. 왜? 1931년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일본이 중국의 만주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우리의 공공의 적이 일본이 되는 거죠.
손을 잡고 싸웠던 그 전투. 그러니까 이것도 시기가 아예 안 맞죠. 그리고 한국 독립군이 대전자령. 이거는 지천청 장군입니다.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중국의 호로군과 함께 조선혁명군이죠. 네. 한국 독립군은 이건 또 왜 국이라고 썼을까요? 한국 독립군입니다. 이 지천 장군은 중국의 호로군과 함께 똑같아요. 두 분 다 이게 지금 30년대 초반의 스토리. 만주사변을 계기로 공공의 적이 되자 중국과 함께 손을 잡고 일본을 공격했고, 지천 장군은 중국의 호로군과 대전자령 전투, 사도하자 전투, 쌍성보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라는 거. 그리고 5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직할 부대로 참의부를 결성했다. 뭐 이거와 지금 간도 참변과는 또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시기예요. 지금 황제로 즉위한 고종이래요. 나 이제 황제입니다. 우린 대한제국이에요. 그리고 연호는 광무입니다. 이때 했던 개혁은 광무개혁이죠. 그러면 광무개혁과 관련된 거를 찾으면 됩니다. 이때 볼 수 있는 거요. 보시면 영선사 일행으로 청나라에 가는 우리 생도. 영선사는 뭐예요? 청나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보냈던 사절단이죠. 고종이 황제가 되기 전에 초기 개화 정책이죠. 고종 황제가 됐던 게 1897년인데 초기 개화 정책은 1880년대 초반의 스토리. 근데 연도를 외울 건 아니에요. 네, 보시면 초반에 기억나세요? 이 고종 황제가 했던 게 뭐냐면 통할이라 뭐가 통하는데, 황제가 되기 전에 통할이라 통립임원을 설치하고 개화 정책을 펼쳤고,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많이 사절단을 보냈죠. 많은 나라에. 일본의 조사시찰단, 그리고 청나라의 영선사, 그리고 미국의 보빙사. 그리고 영선사로 갔던 사람들이 청나라의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고 와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무기 기기 창고인 무기를 만드는 기기창을 만들었죠. 그리고 유경공원 같은 경우는 고종 황제가 되기 전에 고종 임금이 근대 공교육으로 근대 최초 공립학교로 만든 게 유경공원입니다. 영재를 양육하는 공원. 그 다음에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던 영국 해군. 이거는 1880년대 또 초반의 스토리죠. 러시아가 한반도를 욕심내는 걸 알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고 견제를 가했던. 그리고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지게, 이게 정답이죠. 고종 황제는 미국으로부터 측량 기사를 불러와서 정확하게 땅의 양을 측량한 다음에 정확하게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가리는 땅 문서를 발급합니다. 지게, 땅지, 땅 계약서, 지게를 발급했던 거. 정답은 4번이고, 보훈 집회에서 교조 신원운동, 동학이 예전부터 불법 종교죠. 인간 평등을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제 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탄압이 되는데 이 동학의 불법 종교가 아니고 종교로 인정해달라. 그리고 일대 교주였던 최재우의 신원을 회복시켜달라라는 운동, 보훈 집회. 이것도 고종 황제가 되기 전의 스토리죠. 이거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죠. 3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인데요. 지금 보시면 강화조약의 전문이 공개됐대요. 여기 보시면요. 일본이랑 누가 나오냐면 러시아 얘기가 나와요. 러시아가 전쟁으로 교훈을 얻었대요. 일본이랑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과 지금 러시아가 전쟁으로 붙었고 이 결과 일본이 승리를 거뒀고 반대로 조선은 최악이다라는 거죠. 사실 앞에 봤던 그 광무개혁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한반도 대한제국을 놓고 조선 대한제국을 놓고 일본과 러시아가 치열한 눈치싸움을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우리의 개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러일전쟁, 1904년도에 있었던 러일전쟁이 결국에는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포스머스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일본이 이겼잖아요. 러시아도 조선의 손떼야죠. 그리고 일본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한반도 대한제국의 지배를 또 인정받습니다. 그러면서 1905년에 우리나라와 체결했던 게 뭐냐면 사실상 나라가 죽어버리는 을사늑약이죠. 강제로 체결합니다. 죽을 사사사사. 이 을사늑약의 핵심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교권이 없습니다.
보호국가 신세가 되고요. 그리고 통치하고 감독하는 통감부가 설치되고 일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파견이 되죠. 여기에 저항해서 우리 민족이 엄청나게 저항을 합니다.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으로 을사의병이 일어나고요.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소를 올리고 자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으로 고종 황제는 헤이그 특사를 보내기도 하죠. 그럼 이런 내용을 찾아야 될 건데 이후의 상황이니까요. 포스모스 이후의 상황.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부임하였다. 만약에 화폐정리사업이라면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메가타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고문으로 부임해서 화폐정리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재정고문으로 부임했던 건 을사늑약이 아니라 그 앞에 1차 한일협약이죠.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자마자 체결했던 게 1차 한일협약이에요. 그러면서 재정고문에는 메가타를, 외교고문에는 친일적인 미국인 스티븐슨을, 그리고 러일전쟁 승리를 하고 포스모스 조약을 체결하고 을사늑약이니까 이건 앞의 스토리죠. 그리고 아간파천, 명성황후가 죽은 을미사변을 계기로, 너무나 무서운 것. 심증 일본 100%. 근데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네요. 모든 것 파토내버리고 러시아 외교 대사관으로 도망갔던 아간파천. 이 아간파천은 러일전쟁 훨씬 전이죠. 아직 황제가 되기 전입니다. 이때 돌아오면서 황제가 되자마자 즉위식을 하면서 그 다음에 베델과 양기탁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이거 문제 좀 어렵네요. 치사하게 나왔네요. 베델, 사장이 영국인 베델, 사장이 친한적인 영국인. 그래서 일본을 까도 일본이 어떻게 이 신문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창간됐던 거는 1904년에 창간이 됩니다. 1904년에 창간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 포스모스 조약 이후에 포스모스 조약 이후에 바로 직전의 상황이죠. 러일 전쟁이 1904년에 터지고 포스모스 조약이 1905년에 체결되거든요. 너무 이거 촘촘하게 나왔다. 치사한데? 네, 그리고 이 멤버들이 여기 신문사를 만들 때 기여했던 멤버들이 나중에 신민회 멤버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민회가 결성되면서 대한매일신보는 신민회의 기관지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관민공동회가 개최돼서 헌의 6조를 결의했던 것은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는요, 그들의 활동이 큰 인기를 끌자 이제는 관리들도 함께하기로 결정하죠. 그러면서 관리들과 민들, 심지어는 고종 황제도 이들의 활동을 승인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관민공동회를 개최를 해서 헌의 6조를 반포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의회, 국회를 만들자라는 의회 설립운동으로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해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민종식이 이끄는 의병부대가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이게 바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났던 을사의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지금 포스모스 조약 이후니까 을사 조약, 그 다음에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들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건 좀 어려운데요? 네, 어렵지만 일단 정답은 5번이다라는 거. 39번 문제입니다. 가종교에 대한 설명인데요. 동학이래요.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고 나서 친일파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친일파를 덜어내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의 이름을 천도교로 바꾸게 되죠. 천도교로. 그리고 이 천도교를 이끌었던 대표 인물들이 또 나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방정환 등이 있습니다. 동학 천도교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임례천 사상이죠. 사람이 즉 하늘이다. 나도 하늘, 여러분도 하늘, 왕도 하늘, 노비도 하늘. 인간평등 사상.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 이걸 탄압을 했던 거잖아요. 조선은 신분제 사회니까. 그러다가 일본에게 나라 뺏겼던 1910년대가 지나서 1920년대 방정환 선생님은 천도교 소년회라는 걸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소년운동, 어린이 운동을 펼칩니다. 이때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요. 어린이도 하늘이다. 차별하지 말고 홀대하지 마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된다. 라면서 어린이란 단어를 만들죠. 그리고 365일이 힘들다라면 적어도 하루만큼은 이 어린이를 위한 날을 만들어주자라면서 만든 게 어린이날입니다. 그러면 이 천도교와 관련된 걸 한번 찾아볼게요. 보시게 되면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동학만세, 동학만세, 동학만세. 제가 개념 강의 때 항상 얘기하는 거죠. 동학만세, 동학만세. 만세보라는
기간지를 만들어서 민중계몽에 힘썼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강단을 조직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이거 대종교의 나철. 대종교를 만들었던 나철이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자 대종교 사람들을 데리고 북간도로 넘어가서 만든 독립군이 중강단이죠. 이거는 대종교죠, 대종교. 그 다음에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의 보급 기여하였다. 이거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만든 개신교에서 만든 선교사가 만든 학교입니다. 아젠펠러가 만든 학교고요. 그 다음에 박준빈을 중심으로 세상을 운동. 요거는 원불교죠, 원불교. 원불교고요. 그리고 일제 통치에 맞춰 사찰령. 사찰이 절이잖아요. 불교죠, 불교. 그러면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여권을 통해 본 독립운동가의 삶. 삐리리입니다. 미국, 중국, 멕시코 많은 국가들을 방문했고요. 그러면서 공립협회 대한인 국민의 흥사단 조직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대요. 누구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분의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쓴 책인 임시정부 인물편에 보면 안창호 챕터가 따로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빌려보시고요.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통합의 아이콘이에요. 독립운동가 세력들이 계속 분열이 될 때마다 어떻게든 하나로 연결하려고 노력했던 게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실제로 미국에도 있을 때도 한인들이 많이 있는 곳을 다니면서 격려를 하고 응원을 해요. 그리고 노동자들은 항상 신뢰를 줘야 된다. 똑바로 일을 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솔선수범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인 국민이나 공립협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미국에 있었던 단체고요. 흥사단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나중에 돌아와서도 여러 가지 운동을 준비했지만 흥사단의 국내판 버전, 동호회를 조직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건에 얽혀매이면서 결국 지병이 악화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시죠. 자, 그러면 안창호 선생님의 업적을 찾아야 되는 건데 한번 가볼게요. 일단 이런 인물 문제가 좀 생소한 사람, 안창호 선생님은 그래도 간혹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항상 나머지 오답들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려주는 형태로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럼 가자면 일본의 침략 과정을 담은 한국 통사를 저술했대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박은식 선생님이죠. 바로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런 책들을 쓰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조선학운동을 주도해서 여유당 전서, 정약용의 죽음 100주년을 맞이해서 정약용의 연구 성과 자료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이것 봐라. 우리 조선도 이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발전하고 실력을 키울 수가 있다. 그러면서 조선학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안재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상상회를 설립했대요. 이거는 안희제인데요. 부산에 있었던 마트요, 마트. 껍데기는 이 마트인데 들어가면 독립운동 기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 연락 조직망, 교통통신국, 교통국 중에 하나가 백상상회입니다. 그 다음에 친일 인사 스티븐슨, 1차 한일협약 때 그 외교 고문으로 왔었던, 재정 고문은 메가타고요. 그 스티븐슨이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자 바로 사살을 합니다. 누가? 장전두호. 장인환 선생님, 전명훈 선생님이 사살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를 맡았던 게 바로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제가 통합의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임시정부가 원래 세 군데 지역에 있었죠. 상하이 임시정부, 서울 수도의 한성정부, 그리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의 대한국민의회. 세 개의 정부가 하나가 될 때 정말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워요. 그 치열하게 싸울 때 그걸 조율해서 하나로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서 내무총장과 국무총리 대리를 맡으셨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인데 출제율 거의 100%죠. 일본의 35년간의 식민통치를 10년 단위로 1기, 2기, 3기로 구분해서 각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 식민통치를 아냐 모르냐인데 중일전쟁 이후래요. 1931년도에 만주사변, 1937년도에 중일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확대되던 시기죠. 그러면 그 이후의 시기인데 이때 황국신민체조 실시요령. 자, 중국 본토로 가니까 전쟁 스케일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식민지였던 조선으로부터 삥 뜯어가는 강도는 더욱더 세집니다. 수탈해가는 강도는요. 근데 그 강도가 세짐에 따라서 끌고 가기 위해서 정신을 개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천황국가의 식민이다라는 황국식민화 정책도 같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민족의 정신 자체를 말살시키는 민족 말살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회사령을 제정했대요. 이거는 1910년대 일기입니다. 회사령을 제정했다는 것은 허가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나라를 뺏기고 난 직후에 바로 시행을 해요. 조선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려면 일본 조선 총독부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허락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허락을 안 해주겠죠. 그러면 조선 기업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선 물건을 못 쓰고 일본 물건을 울며 겨자식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고 일본이 독점이니까 물건 가격을 엄청 올려요. 비싸도 쓸 수밖에 없죠. 돈을 엄청 많이 벌겠죠. 그 돈을 식민지 통치 운영 자금으로 쓰는 게 회사령 제정이고요. 미스야 협정 같은 경우는 이익이 때요. 1925년입니다. 치안 유지부터 1925년이죠. 이때 미스야 협정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야, 중국에 있는, 만주에 있는 중국, 야, 동네 깡패들아, 군대를 가진 군인들아, 니들 독립군들 있는 거 알지? 조선인 독립군들. 좀 잡아줘. 잡아주면 두당 1억씩 줄게. 그게 미스야 협정이에요. 그러면서 일본 플러스 이제 중국의 군벌까지도 상대했던 우리 독립군입니다. 그리고 경성제국대학은 뭐냐면 이건 2기 때요. 20년대. 20년대에 우리가 대학교를 만들려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를 하자 그거 방해를 하면서 야, 대학교 필요하면 얘기하지 라면서 만든 게 경성제국대학입니다. 지금의 서울대의 전신이죠. 이 경성제국대학은 일본 애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일본 애들이 한국에 있는 애들 중에 대학 가야 될 애들이 대학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시 일본 가기 너무 멀고. 그래서 만든 대학교고 10명이 입학하면은 3명이 조선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졸업하게 되면 주의식 교육을 받아서 세련된 친일파로 졸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은 1기입니다. 이거는 식민지배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왜? 아니, 뺏은 나라의 땅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지 세금을 거두고 뺏을 땅은 뺏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1기 때고 조선 사상 예방 구금령이 정답입니다. 전쟁의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네 나라 단속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허튼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나와요. 얼탱이가 없죠. 독립운동을 할 것 같은 사람은 하지도 않았는데 너 할 것 같이 생겼어. 야, 엄동진 너 독립운동가 상이야. 그냥 잡아가 버립니다. 예방 구금을 해버려요. 그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정답은 5번이다라는 거. 42번 문제입니다. 가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역사를 품은 섬, 다쿠투어입니다. 항파두리 항목유적은 뭐냐면 우리 삼별초. 삼별초가 저항했던 그 유적지고요. 그리고 또 차를 타고 이동하면 알뜨르 비행장이 나옵니다. 이 알뜨르 비행장은 난징에 일본 애들이 비행기를 태워서 폭격을 하기 위해서 만든 비행장이에요. 당시 제주도민들이 10년간 착취해서 만들어진 공항입니다. 경락고고요. 그 다음에 세달 오름 일제 고사포 진지는 뭐냐면 미국의 폭격기가 폭격하러 왔을 때 그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송악산 해양 동굴 진지는 또 제주도에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당시에 연합군들의 배들이 있죠. 연합군의 배들이 올 때 그거를 공격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유적지고요. 정약전, 정약용의 형입니다. 유배를 가서 어디로 가냐? 흑산도라는 섬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생태를 보고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산오보입니다. 생태학 책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나갔던 4편짜리 파일럿 예능. 그 예능이 오촌 캠프인데요. 거기 나가서 막 생선을 잡고 하면 셰프가 요리를 하고 저는 이 생선은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면서 역사 얘기를 해요. 그때 봤던 책이 이 책이에요. 저는 이거 책 끝까지 다 봤습니다. 네, 재밌어요. 그리고 두 번째, 프랑스군이 외교장각, 이거는 강화도죠. 프랑스가 강화도로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퇴각할 때, 병인양용 때 퇴각할 때 외교장각에 있던 도서를 다 가져가죠. 대표적으로 의계입니다. 그 다음에 지주 문제철에 맞춰서 아주 문제가 있는 철밥통 쓰레기 셔기, 악덕 지주입니다. 암태도에 있던 소작농들을 악독같이 삥을 쏟아요. 그래서 소작증이가 일어나고 결국 소작료를 낮추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4.3 사건. 이게 정답이죠. 제주도의 아픈 역사 중에 또 하나죠.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도 아픈 현대사고요. 남한의 단독선거가 확정이 되자 남한의 단독선거를 반대해서 제주도에서
단독 정부 선거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이 됐던 거죠. 정답은 4번이고 5번에 러시아가 저탄소를 설치하기 위해 조치가 아니고 조차입니다. 조차를 요구한 것을 검색했던 것은 바로 부산의 저령도입니다. 지금 영도라고 하죠. 러시아의 꿈이 뭘까요? 얼지 않는 항구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저령도를 얻어서 거기서 활용을 하고 싶었던 건데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로 통해서 이걸 저지시킵니다. 이거는 부산이죠. 그러면은 정답은 4번이죠, 4번. 네, 정답은 4번입니다. 43번입니다.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인도 전선에서 삐리리 그리고 선전활동 영국군과 활동을 했대요. 이거는 한국광복군입니다. 스포를 하자면 제가 쓴 첫 번째 인문학서적에 이 한국광복군의 활동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국광복군은 딱 1940년 일본에게 강복을 하기 5년 전 충칭에 정착을 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군대가 한국광복군이죠. 지청천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1941년도에 일본이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일본 애들 미쳤네. 미국을 건드려? 곧 나라가 망하겠네. 우리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대일선전포고를 때립니다. 그리고 1942년도에 김원봉 선생님이요. 조선의용대를 이끄고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죠. 그걸 바탕으로 활발해진, 더욱더 강력해진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43년도에 인도의 미얀마에 영국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칩니다. 그게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약을 했다는 거예요. 대박 활약을 펼칩니다. 영국군이요. 일본군에게 포위를 당해서 전멸 위기에 빠질 때 우리 한국광복군이 일본이 버린 문서를 다 주워요. 그리고 다 붙여서 암호 해독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죠. 영국군에게. 지금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나가면 무사히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영국군이 안전하게 전원 퇴각을 해요. 그리고 재정비를 한 후에 일본군을 박살내죠. 이렇게 맹활약을 펼칩니다. 그리고 45년에 광복을 맞이했던 그 해에 미국과 함께 이번에 연합작전을 펼쳐요. 이글 프로젝트. 독수리처럼 날아서 국내로 들어가겠다. 바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작전을 앞둔 며칠 전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외치면서 우리는 시도를 하다가 준비를 하다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찾아볼까요? 아마 제가 썼는 것 중에 하나 있겠죠. 2번. 미국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하지는 못했다 그랬죠. 계획하였다, 시도하였다. 정답은 2번. 청산리에서 맞서 싸운 거는 1920년대죠. 지금 40년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쌍성보에서 한중연합작전. 이거 트렌드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1930년대 초반의 트렌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작전에서 흥경성. 이거 양세봉 장군의 조선혁명군. 여기 쌍성보 전투는 지청청 장군의 한국독립군, 중국의 호로군의 연합작전. 다 30년대 초반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돼서 유격전을 펼쳤다. 이거는 만주 지역에서 펼쳤던 독립군들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44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전쟁이요. 이 전쟁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발표된 노래래요. 부산에서 피난민들 얘기를 나왔습니다. 부산 정거장 나오고요. 이건 뭐예요? 바로 6.25 전쟁이죠. 6.25 전쟁은 딱 1950년에 터져서 1953년에 끝난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한미상호 방위조약. 미끼 상품이에요. 틀렸습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체결돼요. 이때 이승만 정부가 휴전협정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달래주죠. 야, 승만짱. 전쟁 끝나면은 우리 미국이 너희 확실히 지켜줄게. 그러면서 휴전협정에 동의를 했고 휴전협정이 되면서 둘이 조약을 체결하죠. 한국과 미국이 서로 지켜준다. 에이씨, 누가 누굴 지켜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건 틀렸고 이후의 일이고요. 전쟁 이후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체됐대요. 이거는 6.25 전쟁이 터지기 전이죠.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1948년도에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법이 두 가지죠. 농지개혁법,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거
친일파 새끼들 죽여버리자.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고 반민특위를 꾸렸잖아요. 이거 해체된 것도 6.25 전쟁 터지기 전이죠. 그 다음에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대통령을 쥐들끼리 모여서 뽑았던 거. 그렇게 뽑혔던 대통령이, 여기서 뽑혔던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으로. 그리고 전두환이 대통령이 여기서 선출되죠. 그 다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 개헌안이 통과된다. 정답은 4번이고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이른바 보안법 파동이 일어났다. 이것도 이승만 정부긴 한데요. 6.25 전쟁 중이 아니라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2대 대통령 그리고 3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그 치르고 나서 본인의 독재 체제를 강하게 해서 세 번째 대통령 선거도 승리를 하고 나서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요. 여기 내용이 뭐가 있냐면 대통령을 비난했을 시에 징역 10년을 선포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전쟁 이후의 일이고 정답은 4번인데 자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1대 대통령을 뽑았어요. 근데 대통령은 우리는 처음에는 간선제입니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지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을 뽑아요. 그래서 그때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던 거고 그리고 4년 후에 1952년에 2대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는데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통령 반대쪽 당, 야당 쪽에서 대거 압승을 거둡니다. 그러면 이대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겠죠. 왜? 반대쪽 당 국회의원 수가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6.25 전쟁 도중에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쇽쇽 발췌했던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야지 승률이 높아지니까. 국민들이 이제 뽑게끔. 당연히 반대쪽 국회의원들이 다 반대를 하겠죠. 그러자 전쟁 도중에 부산에서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법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은 북한으로서 돈을 받아먹은 프라치 스파입니다. 기립표기를 해요. 만약에 이때 반대하는 사람들 너 스파이지 바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통과가 된 게 바로 발췌 개헌안이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6.25 전쟁 도중에 대통령을 뽑는데 전쟁 도중에 대통령을 바꾼다? 뭔가 불안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한능검 이미 운동진과 함께로 결정을 한 거예요. 개념 강의 저와 함께 했고 기출문제 해설 강의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근데 강사를 바꾼다? 불안해요. 망해도 이미 동진이와 함께 망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직선제로 바꾸고 나서 이승만이 당선이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6.25 전쟁 도중에 53년이니까 1년 전이죠. 끝나기 전에 이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6.25 전쟁을 이용했지만 이승만 정부 문제로 나올 때도 이런 패턴으로 많이 나와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전쟁 도중이었다라는 거. 45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세요. 지금 보면 야당 정치인을 제거하려고 한대요. 결정적 힌트. 조봉암 등의 진보당 간부들을 제거했대요. 이게 진보당 사건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아까 제가 앞에서 해드렸잖아요. 1948년도에 1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어요. 그리고 1950년에 6.25 전쟁 도중에 2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때 승리를 위해서 앞에 봤지만 대통령을 이제 국민들이 뽑는 발췌 개헌으로 뜯어 고친 후에 나갔어요. 그리고 또 4년 후에 1956년에 3대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상 대통령을 맥시멈 2번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치사하게도 1대 대통령에 한해서 대통령을 계속할 수 있다는 헌법 4452 헌법으로 법을 뜯어 고친 후에 3대 대통령 선거를 나가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아찌가 나가기만 나가면 내가 인기가 대폭발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외로 저기에 나오는 조봉암이라는 인물이 폭발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조봉암의 득표율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조봉암은 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진보당이라는 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다음에 얘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못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어떡할까요? 이 조봉암은 알고 봤더니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먹은 프락치다라는 이유로 조봉암과 관련된 인물들 다 묶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진보당 사건이에요. 이 선거 이후에 이승만의 독재 시대가 더욱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본인을 비판했던 경향신문을 폐간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어났던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래요. 보면은 여기 있네요. 4.4.5.2 개헌 이후에 나가서 이 사건이잖아요. 정답은 2번이죠. 2번.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 4대 대통령 선거 때 부통령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게 4.19 혁명이잖아요. 4년이니까 60년.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죠. 밑줄근 이 정권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신헌법이에요. 그럼 끝났죠. 유신헌법 시기니까 박정희 정부 때 유신체제 유신헌법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 시기 때 있었던 내용으로 틀린 거 찾으래요. 옳지 않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신민당사에서 YH 무역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였다. 이거 유신헌법 시기 때 있었던 사건이 맞죠. YH 무역 노동자들이 부당한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해요. 여자 노동자들이 YH 무역회사가 망하면서. 그러자 퇴직금, 그 다음에 급여 정리를 안 해주고 이러니까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정부가 제대로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반대쪽 야당, 김영삼이 이끌었던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해요. 근데 이걸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여자 노동자들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김영삼 당시 신민당의 리더가 국내 언론사는 이미 박정희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외국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밝혀요. 그러자 난리가 나죠.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 김영삼 너는 국가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서 영구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그러자 어디 감히 국민이 임명한 국회의원을 제명시킵니까? 지멋대로. 김영삼의 홈그라운드였던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1.6 사태, 김재규의 총을 맞고 박정희가 생을 마감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개헌청원, 유신헌법 개헌을 외치면서 장준하를 중심으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이 또 전개됩니다. 그리고 긴급조치, 이게 뭐예요? 유신헌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이 나올 때마다 박정희는 긴급조치 1호, 2호, 3호, 4호 계속 발표를 하면서 탄압이 들어가죠. 그거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이 또 발표됩니다. 그리고 정답은 3번이죠. 호혼철폐, 이거는 전두환 시기 때 있었던,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이잖아요. 전두환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겠다는 걸 계속 반대를 하죠. 오히려 기존의 헌법을 보호하겠어요 라면서 계속 대통령은 우리끼리 뽑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시위가 더 격화되고 60국민대회, 6월 민주항쟁으로 나아가면서 결국 전두환은 백기를 들면서 지금 현재의 대통령 제도로 헌법을 뜯어 고치게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47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기읍과 미음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틀린 거 찾고 있어요. 보시면은 조선 초기래요. 조선 초기에 이방인과 만났는데 보시면 조선 초기의 외부에 대한 인식은 이들 국가에 집중되어 있대요.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서양의 이제 조선 후기로 바뀌었네요. 조선 후기로 들어서 서양 선박이 남파해서 조선에 표착한 경우가 있고요. 선교사가 직접 조선에 파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해양 측량을 목적으로 해안을 탐사하는 과정에 접촉한 경우도 있고요. 교역을 목적으로 서양의 배가 접근하는 경우도 있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해동 제국기의 작성 목적. 몇몇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 그랬죠. 뻔하죠. 일본, 중국 주변에. 그중에 해동 제국기는 조선 초기에 신숙주가 세종대왕 때 일본을 방문하고 외교관을 갔던 그걸 경험을 살려서 일본에 관한 기록들을 싹 모아서 성종 때 썼던 게 바로 해동 제국기죠. 하멜 표류기는 이게 니은이 아까 그 표착 아닌가요? 맞죠? 하멜과 벨테브레는 제주도에 표착을 했잖아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 외방 선교회에서 이 선교회에서 많은 그 선교사를 막 전 세계에 보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보냈고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네요. 혼일 강리역 대국도 지도. 지금 보시면 니음부터 미음까지는 조선 후기래요. 그런데 혼일 강리역 대국도 지도는 이건 언제입니까? 조선 초기에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졌던 세계 지도잖아요. 현존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남아있는 세계 지도 중에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정답은 리을이고. 제너럴 쇼모노 사건. 이게 그거죠. 서양의 배에 대포 뻥뻥 쏘면서 우리 물건 사줘, 우리 물건 사줘. 거절하자 전쟁. 식민양요로 이어졌던. 정답은 4번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 고장 지도인데 결정적 힌트가 나왔네요. 신립 장군이 일본에 맞서 싸운 임진왜란 때 기본 개념 강의를 들으면 이건 다 항상 언급을 하죠. 임진왜란 초기 우리가 탈탈탈 털릴 때 선조가 사실 초반에 가장 미들맨으로 투입했던 게 신립 장군입니다. 그 전에 임진왜란 전에 여진족을 털어먹었던 조선 최고의 명장인데 아무리 폭발적인 기병을 가져도 일본의 총합에는 얄짤없습니다. 박살이 나버리죠. 그러면서 선조가 의주로 피난길을 떠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충주에 있었던 배수의 진을 쳤었던 탐근대 전투잖아요. 그러면 충주인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사실 임경영 장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충렬사가 충주에 있었다? 이건 사실 저도 이번 회차 보면서 사실 처음 알았어요. 양심 고백을 하자면. 그런데 이거를 볼 게 아니라 사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충주인 걸 알고 푸셔야 됩니다. 인조가 이갈의 난이 터지자 자기는 1등 공신인 줄 알았는데 1등 공신은 안 주네요. 반란 일으켰던 이갈이 한양을 장악하자 인조가 지금의 공주로 피난을 떠납니다. 물론 진압은 하지만요. 그리고 견훤이 후백제의 도읍으로 삼았던 게 바로 전주죠. 전주. 그리고 김윤우와 함께 관노들이 몽골군에 항전을 했던 거. 3번. 정답이네요. 충주에서 몽골의 5차 침입 때 노비들을 불러모으고 김윤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고려를 위해서 한번 싸워보자. 관노 노비들. 싫은데요? 나 어차피 사람도 아닌데 뭐 고려가 되든 몽골이든 난 상관없어요. 그러자 김윤우가 노비 문서를 다 불태우죠. 너희들은 노비가 아니다. 고려의 백성이다. 우와! 그리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게 바로 5차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강주령이 을미 때 여성 노동자였던 강주령이 임금이나 이런 각종 문제에 시달리자 노동 문제를 개선을 요구하면서 11m, 12m에 해당되는 을미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벌입니다. 이거는 일제에게 나라를 뺏겼던 시기 때 있었던 사건이고요. 평양 을미 때입니다. 평양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 의열단 단원이었던 박재혁은 경찰서에 폭탄을 터뜨리는 의거를 일으키는데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식인데요. 지금 보시면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기각이 결정됐대요. 통과가 안 된 거예요. 탄핵안이 통과가 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허락을 안 한 겁니다. 이게 통과가 된 게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탄핵을 당했던 거.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직무상의 위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 했었던 일이죠. 노무현 정부 때 사건입니다. 서울올림픽 노라고 했던 불가능했던 일이 벌어졌던 노라고 했던 이건 노태우 정부 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 때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본인이 유신헌법과 박정희에 맞서 싸우면서 인권이 유린당했던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납치를 당해서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 때고 정부 때고요. 그리고 전국민주노동총연맹, 우리나라의 양대 노동연맹입니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고요. 그리고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어요. 이거 정말 거의 뭐 잘 안 나오는 선지인데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거는 오답 선지로만 나올 뿐 정답으로 활용되진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가장 최근까지 대통령 문제로 시험에 나왔던 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리고 5번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되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50번 문제입니다.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의 통일 노력이래요. 역사적인 평양 방문을 6월 13일 날 이뤘대요. 감회가 새롭대요. 그리고 북한을 방문했던 거다. 그리고 두 가지 당면 목표. 북한과 어떻게 통일을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6월 딱 13일이니까 왠지 모르게 느낌이 딱 뭐가 떠올라요? 6.15 남북 공동선언이 떠오르죠. 바로 김대중 정부 때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그리고 나서 발표했던 게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남북 공동선언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떤 내용이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했대요.
이거는 박정희 정부죠. 박정희 정부 때 1972년에 7.4 남북공동성명을 갑자기 발표하면서 우리는 통일의 3대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주적, 민족적 대단결, 평화적으로 통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해서 조절해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NO라고 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NO라고 했던, 노태우 대통령 때 NO라고 했던 북한과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 NO라고 했던 나라 북한과 기본 합의적인 내용의 합의라는 남북 기본 합의서. NO라고 했던 거 뭐? 핵은 NO, 비핵화 선언까지. 이거는 노태우 대통령 때고요. 그리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되찾았다. 요것도 최근에 제일 최근 선지겠네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 때,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때 뉴스로 이건 봤었죠. 최근 일이니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했다. 정답은 4번이죠. 6.15 남북 공동선언의 결과 북한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를 접촉하면서 서로 간의 차이를 좁혀나가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거에 맞춰서 이산가족 상봉도 정기적으로 하게 되고요. 끊어졌던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인선도 복구하자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개성공단 조성에도 합의를 했다라는 거. 5번입니다. 최초로 이산가족 방문이 단발성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전두환 정부죠. 전두환 정부 때 우리나라가 수해를 입었는데 이때 북한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실제로 도와줘요. 그걸 바탕으로 약간의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단발성이긴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이 단발성으로 최초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저와 함께 해설 강의 다 끝냈고요. 여러분들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